제가 준비한 자료는 시장을 나에게 맞추려 말고 나를 시장에 맞춰라 라는 카멜레온 투자법입니다. 순서는 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한계점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년도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책을 많이 읽고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위험에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역 분쟁이 터지길래 지금 매수 찬스다 하고 샀는데 진짜로 어떤 두려움에 빠졌었어요. 더 계속 하락을 하길래.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그때부터 이런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왼쪽에 보시면 카멜레온 다들 아실 텐데, 카멜레온은 항상 그 환경에 따라 몸의 색깔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멜레온의 생존 방식을 주식시장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해서 이런 투자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제 지인들이나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을 보면은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로 나누어집니다. 장기 투자자분들은 단기 투자자분들을 보고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단기 투자자분들은 장투는 미국에서나 가능하다, 정말 주식 잘 모르는 분들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정답이 있을까요? 이게 장기 투자는 주도주 위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단기 투자는 어떤 식으로 좀 리스크를 감소시키면서 작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인 투자는 없고요. 그 상황에 맞게 투자법을 우리가 바꿔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볼 건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스윙,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락장과 상승장에서 투자할 만했을 때 어떤 그 성공 확률이 높은 그 매매법을 제가 나눠봤어요. 다만 여기서 하락장에서 스윙은 좀 위험이 있고, 그리고 단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장의 효과적인 투자법인데요. 여기서 스윙은 3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보는 매매 방식을 말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일주일을 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중기 투자는 15일에서 30일 기준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장기 투자는 두세 달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 뭐 6개월, 1년 혹은 뭐 더 5년까지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그 경기를 보고 봤을 때 너무 길게 매수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하락장의 효과적인 투자법으로 일단 스캘핑이 있는데, 스캘핑은 1%에서 2% 수익을 목표로 하는 초단타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상승 구간에 큰 비중으로 짧게 수익을 보는 방식을 의미하고, 데이 트레이딩은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단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기는 오버나잇을 포함해서 평균 한 2, 3일 정도로 수익을 보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럼 이 투자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장이 있었는지, 상승장은 과거에 어떤 상승장이 있었고 하락장은 어떤 하락장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방법인데요. 저는 투자를 할 때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먼저 거시적 통찰과 미시적 통찰, 그리고 기준과 대응 확립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거시적 통찰은 현재 시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승장에 있는지 하락장에 있는지, 만약에 상승장이라면 상승장 초입 부분인지 아니면 상승장이 끝나가는 시점인지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시적 통찰은 나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매매 스타일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종목들이 좀 많이 물려있다. 그러면 살짝 이제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상승장이 끝나가는데 나는 계속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미시적인 통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준과 대응 확립인데요. 보통 급등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일단 사고 나서 그 종목의 이슈나 어떤 경영자 분석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고, 매수 이유가 정확해야지 어떤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만약 스윙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내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내리면은 좀 비중을 어느 정도 담겠다. 이런 그 대응책을 항상 투자할 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좀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보시면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기본적인 거라도 지키는 그 투자 습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승장은 불마켓이라고도 하는데요. 시장 투심이 살아나면서 주도주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상승장이 주도주가 꺾일 때 상승장도 좀 꺾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도주의 상승 랠리는 실적이 둔화될 때까지 계속이 되는데요. 이 상승장에는 그래서 이 주도주를 중심으로 장기 투자하는 매매가 수익률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배울 때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리포트인데요. 동부증권에서 나온 투자의 정석이라고 헤게모니 투자 방법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헤게모니라 하면 어떤 파동을 주식시장에 접목을 시킨 건데요. 여기서 파장은 어떤 그 기대감이나 헤게모니의 사이클을 의미하고, 그리고 진폭은 규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산업 헤게모니와 기업 헤게모니가 있는데, 산업 헤게모니와 기업 헤게모니가 만날 때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라 함은 산업과 기업의 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헤게모니 투자 전략을 네 국면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1국면이라 함은 산업은 성장하지만 기업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상태. 그리고 2국면은 산업과 기업이 모두 상승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3국면은 산업은 상승하지만 3국면은 산업은 하락하고 있지만 기업은 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상태를 의미하고, 4국면은 산업과 기업 모두 하락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4국면 중에 2국면이 가장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2국면에서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 2국면 지속 기간은 1년 정도로 볼 수 있고요. 2국면이 진행이 되면은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서 경쟁 업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쟁 구도가 가속화되더라도 성장은 이어가는데 실적이 이익률이 둔화되는 순간에 3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할 때 보통 이 PER과 EPS를 통해서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하는데요. 이 상승장이 상승을 할 때 퍼가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퍼는 시장의 유동성이나 뭐 그 산업의 성장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결국에 이 성장성이 유지가 되려면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야지만 그 상승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하지만 실적이 없다면 테마주의 형태로 남게 되고, 실적이 뒷받침됐을 때 주도주의 형태로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과거의 상승장인데요. 2002년도부터 조선해우 주도장세, 그리고 11년도에 차화정 주도장세, 그리고 15년도 화장품 주도장세, 17년도 반도체 주도장세, 20년도에 언택트 주도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해운부터 살펴볼 텐데요. 조선주는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20배에서 30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여기 보시는 현대미포 조선이나 태운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오르는 상당한 호황을 보였습니다. 당시에 1위가 일본이었는데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큰 상승을 보여줬고, 다만 경쟁자인 중국이 추격을 하면서 상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화정, 그러니까 자동차 하학 종류를 의미하는데요. 2010년도에 70주 장세에서 기아차, LG화학, 제일모직이 2011년 차화정으로 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흐름을 이어가다가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그 유로존 재정위기가 터져요. 그래서 상국면을 투심이 하락하면서 맞게 됩니다. 다음으로 화장품주인데요. 15년도에 화장품 주도장세가 이어졌습니다. 13년 10월부터 14년 2월까지 4개월 연속 화장품주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화장품 수요가 높다는 점이 이 국면의 트리거로 작용을 했는데, 실제로 당시에 중국 관련 주들은 테마주의 형태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중국 방문객이 증가되면서 실적으로 이어졌고 주도주 형태로
그 상승세를 유지를 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인데요. 삼성전자와 같은 기술주는 실적에 기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6년도에 삼성전자의 서버 DRAM 판매가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아마존, 구글, 네이버 같은 어떤 데이터 업체들이 데이터가 성장을 하면서 그 서버를 증축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2016년도 여기까지 서버 DRAM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보여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다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굉장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PC용 DRAM이 많이 쓰이면서 삼성전자의 호조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7년도 비트코인이 하락을 맞으면서 고점을 찍고 내려왔죠. 결국엔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주도주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택트인데요. 당시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시총이 굉장히 컸어요. 삼성전자의 시총 때문에 삼성전자의 등락에 따라 코스피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떤 삼성전자 키 맞추기를 통해서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대다수의 기업이 실적 악화를 겪었지만 언택트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반대로 큰 상승을 가져왔죠. 실제로 네이버는 3분기에 첫 분기 매출 2조 원을 밟았고 카카오 또한 3분기 매출 1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주도주는 시장 트렌드와 함께 실적이 동반돼야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상승장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저는 매일 상승률 상위 200 종목을 차트를 돌려봐요. 차트를 돌려보고 시장 수급이 어디서 이동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주도 업종과 그리고 차순위로 봐야 될 업종을 나눕니다. 보시면은 여기 진단키트 첫 번째 있고 석유화학, 풍력, 태양광 이렇게 나눠주고 어떤 이슈로 올랐는지 그리고 종목들을 나열을 하고요. 차순위로 봐야 될 것은 5G, 수소차, 온실가스 이렇게 종목들을 첫 번째로 봐야 될 종목, 두 번째로 차순위로 봐야 될 종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 안에 추가를 해요. 여기서 코로나19 관련주들, 진단키트부터 뭐 덱사메타손, 그리고 뭐 혈장 치료제 이런 것들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고 그린유들 같은 경우에는 풍력, 태양광, 뭐 온실가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은 점이 시장을 그때그때 안 봐도 관심 종목을 돌려보는 것만으로도 수급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편해요. 이번에는 코로나 쪽에 수급이 들어왔구나, 아니면은 그린 뉴딜 쪽에 수급이 들어왔구나, 어디가 빠졌구나.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시세를 주는 종목들을 보면서 다시 관심 종목에 또 추가를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투자 방식을 보입니다. 이게 스윙을 할 때 이 시세를 줬던 종목이 한 번 우르고 끝이 아니라 다음번에 눌렸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윙 투자할 때는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을 지속해서 정리를 하는 투자법이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 투자법인데요. 중장기 투자는 일단 기본적 분석이 바탕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먼저 저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산업 분석을 한 후에 그 산업 중에서 뛰어난 기업을 찾는 형식인데요. 먼저 산업 분석을 할 때는 그 시장의 규모와 점유율, 그리고 어떤 전망이나 산업의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공부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해당 기업의 지분 분석과 경영자 분석, 재무제표 분석으로 어떤 신뢰도를 좀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밸류에이션 통해서 주가를 산출하고요. 이렇게 밸류에이션까지 산출을 하면 굉장한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하지만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들여놓으면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점.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 분석을 꼭 바탕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하락장인데 하락장은 대내외적 악재로 그 종목이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투매가 나오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봉상 큰 음봉이 나오면 계단식 하락이라고 하죠. 그 하락이 끝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고 풍선 효과로 상승
그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테마주로 수급이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하락장에는 단타로 수익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타를 보기가 힘들면 그 보유주식 비중만큼 인버스를 매입해서 그 포트폴리오 해칭을 하는 것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하락장은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부터 11년도 유로존 재정 위기, 그리고 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수출 규제, 그리고 코로나까지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경험을 했던 하락장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미중 무역 전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3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 관세를 선언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2019년도 말에 그 합의안을 승인하면서 그 무역 전쟁이 어떻게 종결이 끝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차트를 잘 보시면 그냥 악재가 나왔다고 하락하지 않아요. 이 전 차트가 굉장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악재가 뜨고 3월 22일에 악재가 떴죠. 그리고 4월 2일, 3일에 이렇게 보복 관세를 취하면서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이 당시가 경험주가 굉장히 상승을 했던 시기인데, 이게 주가가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 지수 관련주를 묶어두고 개별주로 차익 실현을 하면서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하락을 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이 큰 하락이 주봉상의 음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주봉상 음봉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락장의 그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한번 일어난 후에 길게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모은다라는 점. 다음은 유니온 일봉 차트인데요. 유니온 일봉 차트는 히토류 관련주로서 횡보를 할 때 관련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마다 한 번씩 그 상승을 주는 종목으로 관련 테마주를 매매하는 것도 하락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일 수출 규제인데요. 한일 수출 규제는 그 위안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반발을 해서 일본이 19년도 7월에 그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당시에 투심이 그 미중 무역 분쟁으로 굉장히 약화되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슈가 나오자마자 하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수출 규제는 반등도 되게 빨랐는데요. 여기서 하락을 하고 가파른 하락을 했지만 반등이 계속 더 빨랐습니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한일 수출 규제 당시에는 미중 무역 전쟁보다 수급을 주는 종목이나 어떤 상한가 종목이 4배가량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수급을 보는 것도 수익을 바닥을 잡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당시에 수급을 줬던 후성, 당시에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그리고 폴리이미드 관련주들이 많이 떴는데, 불화수소 후성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 이슈가 뜨면서 상승이 나왔고, 오른쪽 보시는 경우는 모나미입니다. 모나미 불매운동 관련주로 불화수소에서 불매운동 관련주로 수급이 이동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이런 순환매를 염두를 해두셔야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다음은 코로나인데요. 코로나에서는 8년 5개월 만에 3월 2일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13일에 4년 1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에 무제한적 양적 완화로 이런 유동성 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처음에는 마스크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다가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진단키트, EDC 일봉 차트인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에서 진단키트로 수급이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루간 지수가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한다.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가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시장 악재로 인한 하락이 이슈화된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중심의 강한 매수세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이 특징을 처음 트리거로 작용했던 게 2020년 2월 24일이었어요. 그래서 해당 그 대세 하락장의 시작을 알렸던 이런 공통점이 시장에 부각이 됐을 때 대세 하락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락장을 겪으면서 결론은 바닥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바닥을 예측하기보다 그에 맞는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락장에 좀 수익을 봤던 단타 투자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이제 거래량 급증 차트를 돌려보는 편입니다. 단타라는 것은 어떤 그 펀더멘탈보다는 어떤 시장에 투심이 쏠려서 상승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해당 거래량 급증 차트를 돌려보면서 그 일봉과 분봉을 체크를 해요. 그리고 오전장의 전일 대비 거래량이 약 한 20배 정도면은 가장 좋고, 그리고 이 거래량 그 급증하는 애들은 한번 올랐다가 그 눌리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급증 차트를 돌려보는 것 단타에서 유용하다고 설명을 드리겠고, 다음은 호가창입니다. 보통 이 호가창을 다들 잘 아실 텐데 수급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호가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매수 호가창과 매도 호가창이 있는데 이게 매수 호가창입니다. 매수 호가창에 물량이 쌓여 있고 변동성이 적다. 그러면 아직 이 종목이 올라갈 생각이 없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올라갈 때 체결 강도와 거래량이 많아지는데 진짜로 올라갈 때는 이 매도 호가창에 그 저항 물량을 뚫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한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좋고, 보통 그 단주 거래라고 하죠. 그 1이나 10이 계속해서 체결이 되면서 개미들을 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이게 험매수가 아닌가 하고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가창을 통한 수급을 확인할 때는 강한 매물대나 저항 구간을 타점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투자법인데요. 먼저 단기 투자를 할 때는 대장주를 잡아야 됩니다. 먼저 대장주가 가장 많이 상승을 하고요. 대장주가 상승을 할 때 이동주까지는 매매가 가능한데 다른 범위 테마주는 이게 상승은 미미하지만 하락할 때는 얘네가 가장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실제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코오롱 생명과학이라고 4연상을 갔습니다. 근데 다른 뭐 코오롱이나 코오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한번 갔다가 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장주를 무조건 잡는 것이 좋고, 다음은 신용 비율이 적은 종목입니다. 저는 신용 비율이 10% 이상이라면 단기로만 보고 단기보다는 이제 단타까지밖에 접근 안 하는 편입니다.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은 상한가를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돈의 특성 자체가 급한 돈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DPC라는 종목인데 신용 비율이 1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굉장히 쏟아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종가 베팅이라는 건데요. 이 종가 베팅이란 장막판에 들어오는 수급을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오버나잇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장막판 10분 전에 그 종가가 윗꼬리 없이 마감을 할 때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종가가 윗꼬리 없이 끝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차익 실현 매물이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피로도라는 게 생겨요. 그 피로도가 일봉상의 그 윗꼬리가 달린 음봉으로 출현을 하게 되는데, 아직 윗꼬리가 달리지 않았다는 것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물량이 많이 섞이지 않았다. 이 주가가 상승할 때 개인 물량이 좀 많이 포함이 되게 되면 주가가 크게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 장 막판에 개인들이 못하도록 장 끝나기 직전에 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그 다음 날에도 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장 막판에 수급이 들어온다고 타는 것은 그냥 도박에 불과하고요. 사전에 이 종목의 특성이나 어떤 이슈나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 확실한 파악 후에
이 방식을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 트레이딩 투자법에서 시초가 갭상승하는 종목인데요. 시초가가 갭상승을 한다는 것은 높은 가격에 사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시초가 갭상승을 했을 때 강한 거래량과 함께 위든 아래든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시초가 갭상승 매매를 할 때 항상 그 시초가 라인을 지켜주는지를 확인을 많이 하고요. 어중간하게 한 10% 정도로 떴을 때는 상한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15%에서 한 20% 정도 떴을 때는 빠르게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전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은 이렇게 상한가를 못 가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항상 시초가 갭상승 종목을 매매를 할 때는 시초가를 지켜주는지를 확인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캘핑인데요. 사실 데이 트레이딩과 스캘핑은 그 방식이 많이 비슷한데 단지 그 단가가 좋지 않았을 때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분명히 이 종목 올라갈 것 같은데 단가가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때 짧게 1, 2%, 많게는 3%에서 5% 가까이 투자를 하는 건데요. 항상 스캘핑은 호가창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저항을 돌파를 할 때를 타점으로 합니다. 저항을 돌파를 할 때 매수 타점을 잡고 짧게 그 순간의 상승을 먹고 나오는 스캘핑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물려도 되는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계점인데요. 결국에 그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본인이 100% 시장 흐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면 무당을 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상승장이더라도 이게 상승장인지 알 수가 없고 지나고 나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잡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바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시장 수급가, 유가, 환율, 금리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추가를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을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간중간 넘어가는 화면 위에 카멜레온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남는 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카멜레온 투자법의 이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